잊혔다고 생각한 이름. 등산 간 할아버지 5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녀가 돈 봉투를 산속에서 마주친 첫사랑 그런데 그녀의 손엔 거액의 봉투가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0대 할아버지의 첫사랑 추억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건 다 무너진 심장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동틀 무렵이면 산 중턱에 이슬이 맺히고 공기는 냉랭할 정도로 맑아집니다. 도시의 소음이 차츰 뒤로 밀려나고 심장은 그제야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하죠.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혼자 걸어왔어요. 누구와도 말 섞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날씨였어요.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발밑에는 진흙이 질척였습니다. 등산 스틱 하나, 오래된 배낭 하나, 물 한 병만 가지고 산길에 들어섰어요. 팔각정 쉼터까지는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무도 없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그 쉼터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벤치 위에 놓인 반쯤 마신 물병, 그리고 페이지가 바람에 살짝 넘어간 채 놓인 작은 책. 누군가가 급히 자리를 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무심코 책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향기가 스쳤어요. 옅은 진달래 냄새 사이로 오렌지와 백단향이 섞인 듯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향기의 주인을 알았기 때문이죠. 50해 전 매일 아침 그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은자. 내 청춘의 시작이었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었어요. 5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여자였죠. 그런데 이 산속에서 이 시간에 은자의 흔적을 마주하다니. 세상의 모든 우연이 겹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은자의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자의 일기장이었던 겁니다. 읽어도 될까 고민하다가 책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갔어요. 책도 물병도 은자의 흔적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속 그곳을 찾았습니다. 3주가 지나고 나서였어요. 완만한 오르막을 오르던 찰나 멀리서 은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등산복에 책 넓은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어깨선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쿡 찌르듯 복부를 밀고 올라오는 감정에 숨이 막혔기 때문이죠. 은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왼편 숲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옛 벌목길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어요.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말을 걸어볼까? 하지만 발걸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자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을 땐 이미 마음은 저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은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은자는 멈춰서 있었죠. 그리고 마주선 남자 하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잿빛 점퍼에 검은 배낭을 맨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은자의 손에서 종이봉투가 건네졌고 남자는 그것을 받고는 다시 주머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그건 분명 돈이었습니다. 내 눈엔 그게 수십 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심장이 바위처럼 내려앉았죠. 그 순간 나뭇가지 하나가 내 발밑에서 부러졌고 뚝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은자의 눈이 나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은자의 얼굴엔 당황도 반가움도 아닌 경계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은자의 눈빛은 확실히 변해 있었습니다. 50해 전 봄날 강가에서 손끝만 스쳐도 얼굴이 붉어지던 그 여인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날카롭고 조심스러운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남자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남자는 곧장 숲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나무 사이에 스르륵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은자는 침착하게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 발걸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느릿했지만 분명 그 안엔 수습하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은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낮고 조용히 떨어지는 어조였죠. 하지만 그 말투엔 옛 정 따위 없었고 마치 길 가다 마주친 지인에게나 건넬 법한 거리감이 묻어났어요.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오지. 20년 가까이 됐어. 은자는 작게 눈을 치켜떴어요. 이 근처에 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되물었죠. 방금 그 남자는 누구야? 순간 은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산나물 좀 캐달라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렸던 갈색 봉투와 은자가 내민 종이 봉투는 산나물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돈이 오가던데? 은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그냥 못 본 걸로 해줘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 얘기보다는 우리 얘기하면 안 될까?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오랜만에 은자의 목소리로 듣게 되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은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감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걸 이용하려 한다고요? 나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자가 다급히 내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은자의 손끝엔 힘이 있었고 눈가엔 간절함이 비쳤어요. 나는 말없이 은자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뒤에서 은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그 말에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자는 날 반가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귀찮은 시점에 나타난 방해물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나는 다시 산을 올랐어요. 누군가를 다시 만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닌지, 내 감정이 과했던 건 아닌지, 은자가 진짜 그런 사람이 맞는 건지 말이죠. 새벽 안개가 산을 뒤덮은 채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익숙한 길을 오르는데 등 뒤로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가시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긴장 때문인지 운동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팔각정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의 흔적도 사람도 냄새조차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오래도록 멈춰 서 있으니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한낮에 헛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멀리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나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낯선 남자였습니다. 은자와 만났던 그 남자는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팔각정 벤치 밑에 무언가를 놓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나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죠. 벤치 밑에는 물에 젖은 담배갑이 놓여 있었어요. 담배갑을 열어보니 담배 대신 접힌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메모를 펼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나뭇잎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반쯤 묻혀 있었고 그 안엔 낯익은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자의 글씨체였어요. 이름도 없는 흰 종이 위에 단 하나의 문장만 쓰여 있었어요. 약속은 금요일. 장소는 늘 그곳.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자의 글씨였어요. 은자의 약속이란 건 도대체 뭘까? 늘 그곳이라는 장소는 어딜까? 내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뒤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앞에서 남자의 접근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메모를 주머니에 급히 넣고 일어서려는 순간 발목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겨우 균형을 잡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안개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죠. 어제 은자와 거래를 나눴던 그 모자 쓴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등산하는 척, 숨을 고르는 척하면서 내 옆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무작정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어제 여기서 뵌 적 있죠?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하려 하자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분과 무슨 사이입니까? 그 여인 은자 말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초리가 나를 향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린 채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 들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바꾸는 듯 했어요. 남자가 계속해서 내 질문을 회피하자
나는 메모를 꺼내 남자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글씨 당신 겁니까? 남자는 메모를 힐끗 보더니 다시 내 얼굴을 날카롭게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내 손에서 메모를 낚아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본 후 그가 내 팔을 세게 잡았어요. 소나기의 힘이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그는 나를 팔각정 뒤쪽으로 끌고 갔어요. 관둬요.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나는 당황했지만 꿋꿋이 물었습니다. 은자가 위험한 겁니까?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노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속의 장면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남자는 사진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다음번엔 이렇게 친절하게 경고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내 어깨를 세게 밀치고는 팔각정을 빠져나갔어요. 균형을 잃고 나무에 기대어 서는 동안 그는 이미 산 아래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무섭게 뛰고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손을 떨며 주머니를 뒤졌어요. 다행히 내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급히 메모지의 내용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왜 내가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서 이런 협박 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걸까? 내려가는 길, 산길이 어쩐지 더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어제와 같은 산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기대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자가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왜 그런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진은 또 무엇인지.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집 문단속을 2번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그고 커튼도 꼼꼼히 쳐뒀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은자의 얼굴과 그 남자의 경고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금요일. 늘 그곳.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지 나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어둠 속에서 은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소리를 들으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저 스쳐간 옛 인연이었으면 진작 잊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자가 아직도 내 가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 늙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어요. 은자가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고 그 지독한 메모의 비밀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년 전에 끝내지 못했던 그 마지막 대화를 이어가야 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2시간이나 더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흐린 새벽녘 산길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발밑에 흙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어요. 어제 그 메모, 그 한 문장을 곱씹으며 늘 그곳이 어딘지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은자와 나 함께 추억을 나눴던 장소들. 마을 뒷산에 숨겨진 폭포 근처, 여름날 더위를 식히던 계곡 옆 너럭바위, 예전에 둘이서 몰래 다녀왔던 산장 옆 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던 바위 벤치였어요. 그날은 내 2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은자는 작은 케이크를 몰래 들고 와 촛불을 켰었죠. 바람에 자꾸 꺼지는 촛불을 손으로 감싸며 은자가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은자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었어요. 쌀쌀한 저녁 공기 속에서도 은자의 숨결은 따스했던 기억.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 바위는 산길 옆으로 살짝 벗어난 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길은 세월이 흐르며 더 좁아졌고 덤불이 무성해 지나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지만 나는 몇 번이고 그 자리에 앉아 은자를 떠올리곤 했죠. 가까이 다가가자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은자일지 아니면 그 검은 모자의 남자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나뭇가지를 조심스레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안개 속에서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렌지와 백단향이 뒤섞인 그 향수, 은자의 향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은자가 있었어요.
은자는 내리는 햇살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용 버너 위에 물이 끓고 있었고 작은 티포트와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모습이었어요. 은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은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세월의 흐름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은자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입가에 맺힌 쓸쓸한 미소.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날 기다렸던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죠. 왔군요. 여긴 그대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자가 따라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에 섞인 쓴맛이 가슴을 조였어요. 입을 열기까지 잠시의 정적이 흘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은자는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깃든 슬픔이 나를 찔렀어요. 뭐가요? 왜 그날 나를 따라왔어요?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잖아요.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은자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나를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말투였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그날 당신 얼굴이 처음 보던 사람이더군요. 예전 그 사람은 그 눈빛은 없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될 줄 알았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나왔어요. 은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꼭 참고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돈이 필요했어요. 이 나이에 취직도 안 되고 병원비며 월세며 동생 영준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암이 많이 퍼졌다고 했어요. 은자의 동생 영준 기억이 났습니다. 늘 책을 들고 다니던 조용한 아이, 그리고 은자가 그토록 아끼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어디선가 들어온 얘기가 있었어요. 외국 약을 대신 들여오는 일이 있었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심부름인 줄 알았어요. 그 돈이면 영준이 수술비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은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커졌어요. 받는 돈도 커졌고 만나야 할 사람도 바뀌었고 돈이 필요했지만 그 약이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된 순간 이미 빠져나올 수 없게 됐죠. 은자는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들이 날 감시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당신과 만난 뒤로는 더 심해졌어요. 오늘도 누군가 따라왔을지 몰라요. 그 말에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은자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은자를 바라봤어요. 젊은 날의 은자가 아니라 지금의 은자를. 은자는 더 이상 나의 기억 속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은자를 바꿔놓았고 은자가 선택한 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은자는 여전히 내 마음 한쪽에 남아있었어요. 태수 씨 기억나요? 내가 서울로 떠난다고 했을 때 태수 씨가 내게 편지 한 장을 주었죠. 그 편지에 쓰여있던 말.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 편지에 쓴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디서든 다시 만나면 그때는 놓치지 않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 온 건가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와요. 태수 씨, 지금 당장 가세요. 이곳에서 빨리 나가요. 은자는 황급히 일어나 내 손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겠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어요. 은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태수 씨, 제발요. 당신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순간 은자의 눈에서 공포가 피어났습니다. 은자는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말했어요. 태수 씨, 혹시 내가 사라지더라도 오늘 일은 그냥 묻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은자는 망설이다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어요. 폐가 지하실, 우리의 비밀 상자, 기억하죠? 그곳에 모든 것이 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리고 은자는 내 뺨에 가볍게 입술을 댔어요. 5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은자의 체온이 나를 떨리게 했어요. 은자의 눈가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빨리.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부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사이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나는 은자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숲으로 조용히 물러섰어요. 어떤 선택이든 이번에는 은자의 부탁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약속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디서든 다시 만나면 그때는 놓치지 않을게.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토요일 아침 어김없이 산에 올랐어요. 어제 은자와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자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나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그 일이 단순한 약속이나 심부름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언젠가 이 산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위 옆자리에 도착하자 차갑게 식은 티포트만이 남아 있었어요. 잔 하나는 엎어진 채 굴러 있었고 흙바닥엔 발자국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요.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 은자가 살고 있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남루한 샛방, 오래된 철문 앞에 섰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은자가 쓰던 침대엔 이불이 반쯤 걷혀 있었고 책상 위엔 고장난 라디오 하나와 찢어진 주소록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 주소록은 다 쓰다 만 것처럼 이름이 끊겨 있었고 은자 아래로 적힌 주소 한 줄이 삐뚤게 그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짐도 흔적도 사람도 모두 사라진 뒤였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대 앞에서 나는 망설였어요. 내가 은자와 무슨 사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50년 전 혼례도 올리지 못한 채 각자 다른 길을 갔던 사이. 그리고 지금은 거래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관계. 은자의 사라짐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이 과연 은자를 돕는 일인지 해치는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떴던 번호는 숫자만 봐도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자 씨를 찾고 계시죠? 당신 어제 그 산에 있었던 분 맞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내 정보를 알았을까? 그들이 은자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까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돋아났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이었어요. 은자 씨는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그분도 당신도 다치지 않게 지내시려면 말입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밤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괜히 무언가를 건드렸다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불안한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랐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그 남자의 전화도 더는 걸려오지 않았어요. 며칠째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빗방울에 젖은 봉투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내 이름도 보낸 사람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두 장의 종이 그리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흑백이었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약품 상자들을 정리하는 은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은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듯 보였고 카메라는 몰래 촬영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문서였어요. 의약품 반입 관련 서류였는데 전부 외국어로 되어 있어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은 기관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품의약품안전관리원. 그 문서 하단에는 은자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순간 퍼즐한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혜진. 은자가 산속에서 그 남자에게 말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은자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종이는 손글씨였어요. 태수 씨. 당신이 이걸 보고 있을 때쯤 나는 이곳에 없을 겁니다. 날 용서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 기뻤습니다. 당신이 날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봐줬기에 내가 조금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쇠는 아주 낡은 상자 열쇠였어요. 바로 떠올랐습니다. 은자와 내가 젊은 시절 함께 만들었던 나무함. 마을 옆 폐가 근처 지하창고에 숨겨뒀던 누구도 모르게 감춰뒀던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였죠. 나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낡은 폐가의 문을 열고 지하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습기찬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낡은 나무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열쇠를 넣자 뻑뻑하게 열리며 낡은 뚜껑이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과 낡은 머리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물건이 있었어요. 작은 녹음기 하나. 그리고 테이프 한 개였죠.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은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인 듯 긴 숨소리와 간간히 입술을 다시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폐가 지하의 어둠 속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태수 씨, 이걸 듣고 있다면 난 당신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단 뜻이에요. 처음 그 산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사실 너무 놀랐어요. 당신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 한가운데 오래도록 덮어두었던 감정이 억수같이 터졌죠. 하지만 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처음엔 그냥 아르바이트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약품을 다른 이름으로 옮겨 적고 포장 상자를 바꿔붙이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점점 커졌죠. 불법 약품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 내 모든 정보가 넘어간 뒤였어요. 그런데 태수 씨, 내가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난 1년 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비밀 제보자로 일해왔죠. 은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유정민 조사관이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나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이자 정보원으로 대해 주셨죠. 나는 조금씩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죠. 조직의 핵심 명단과 해외 루트, 약품 성분표. 그런데 일주일 전 그들이 내가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내 집을 뒤졌고 연락처를 모두 확인했어요. 유정민 조사관과의 접촉은 발각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내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당신을 보았고 우리가 아는 사이란 걸 눈치챘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왔으니까요. 녹음이 잠시 끊기더니 다시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이 상자에 넣었어요. 여기 있는 USB에는 조직의 전체 명단과 거래 경로, 약품 성분표가 들어있어요. 유정민 조사관이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죠. 이 열쇠를 찾아낸 당신이라면 지금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짐작하겠죠. 오늘 새벽 나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자발적으로요. 그들이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식약처와 접촉했다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빨리 이 증거가 유정민 조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해요. 은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이 부탁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하지만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내 마지막 선택을 완성시켜 줄 수 있어요.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주세요. 유정민 조사관을 찾아 이 증거를 전해주세요. 그들은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태수 씨. 50년 전 당신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것 정말 미안해요. 그땐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멀리 가야 했지만 그 핑계로 도망친 건 내 겁쟁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두려웠어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나는 녹음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스 안을 다시 살펴보니 작은 USB와 은자가 말한 증거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은자와 내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사진 뒷면에는 은자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도망치지 않을게요. 나는 은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찰을 손에 쥐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이 못다한 이야기를 내가 대신 마무리하겠다고.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높은 유리창과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지하철과 시외버스를 갈아타며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웅장하고 공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은자가 남긴 증거가 담긴 가방을 꼭 붙잡고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어요. 유정민 조사관님을 뵙고 싶습니다. 정은자 씨의 부탁으로 왔어요. 접수대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전화기를 드러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대화 후 직원은 나를 특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넓은 회의실에 앉아 기다린 지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명찰에는 유정민 조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은자 씨를 아십니까? 그의 첫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의 오랜 친구입니다. 50년 전에는 약혼자였고요. 유정민 조사관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그는 곧바로 문을 닫고 방음 장치를 켰습니다. 정은자 씨에게서 무엇을 전해 받으셨습니까? 나는 가방을 열어 은자가 준비한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USB, 서류들, 녹음기. 유정민 조사관은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니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제보자로부터의 최종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네, 모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정민 조사관은 내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은자 씨는 1년 넘게 우리와 협력해왔습니다. 그녀 덕분에 국내 최대 불법 의약품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정민 조사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전 강원도 한 폐가에서 정은자 씨를 찾았습니다. 불법 조직에 의해 감금된 상태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은자를 볼 수 있을까요? 유정민 조사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정은자 씨가 전달한 증거로 우리는 오늘 밤 전국적인 조직 검거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유정민 조사관의 안내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별병실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후 마침내 은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은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발걸음 소리에 은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태수 씨? 은자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은자의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왔어요, 은자. 약속대로 왔어요. 은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증거는 전달했나요? 네, 모두 전달했어요. 유정민 조사관이 받았습니다. 오늘 밤 모두 검거한다고 해요. 은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5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태수 씨 기억하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산길. 그때 태수 씨가 나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었죠. 그럼요, 쑥부쟁이였죠. 당신이 웃으며 받아주었어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그날 밤 은자가 잠든 후에도 나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식약처-검찰 전국 합동단속. 불법 의약품 밀반입 조직 200명 검거. 수백억 규모 불법 유통망 일망타진. 은자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더 큰 의미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회복 기간 동안 나는 매일 은자를 찾았습니다. 유정민 조사관은 은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했고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모든 법적 책임에서 면제해 주었어요. 봄이 오고 은자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유정민 조사관의 질문에 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잡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태수 씨와 함께요. 괜찮을까요? 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50년 전부터 기다려왔어요. 둘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나는 은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충분히 많이요. 이번에는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산을 오릅니다. 팔각정을 지나 바위 벤치 옆 그 자리까지. 이제 은자는 작은 티포트로 차를 우려내고 나는 옆에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첫눈 같고 누군가에겐 인연은 상처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50년이 지나 다시 찾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조건 행복하세요. 감동천사였습니다.